지난 화요일 치러진 미국 대선, 우리 시각으로 닷새가 지난 오늘에서야 당선인이 결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미국의 앞날을 알렸는데요. 우리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탄생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등 살펴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가 연설 내용 중요한 부분만 뽑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people of this nation have spoken. They've delivered us a clear victory, a convincing victory, a victory for we the people.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And work with all my heart, with the confidence of the whole people, to win the confidence of all of you. Now, let's give each other a chance. It's time to put away the harsh rhetoric, lower the temperature, see each other again, listen to each other again. This is the time to heal in America. 바이든 당선인의 음성 들어봤습니다. 자, 정치학자 그리고 정치 전문가로서 이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독특한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미국이 과연 저런 나라였을까라고 이제 의심할 정도로 대단히 당황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WHO도 탈퇴하고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말이죠. 당선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멕시코 장벽을 쌓고 이런 것들 보면서 미국이 참 분열로 가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그 인종 갈등 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언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전혀 다른 네.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우리가 피상적이 됐건 실질적이 됐건 우리가 하는 미국의 모습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예.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지금 이제 방금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여러 얘기 중에서 바이든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관계없이 유니파이 하나의 미국만 바라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거친 언사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서로를 쳐다보자. 서로에게 기회를 주자. 이 언어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분열돼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정치 양극화의 문제. 예. 단지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양극화라든지 당파적인 적대감이 대단히 증대된 사회였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드러나는 것인데 전 저 얘기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들이 네.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축하하는 건 당연히 하고 좋은 일입니다만 예. 저 바이든 후보가 주는 저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저 말을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얘기 같아요. 민주공화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바꾸기만 한다면 대입만 새로 한다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열 그리고 당파 지금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어떻게 뭐 좀 안타까웠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예. 처음에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네. 아주 정말 편안하게 일 줄 알았는데 예. 그럼에도 트럼프 현 대통령이 상당히 근접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요, 이 부분이 전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민주당 후보였지만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하면서 통합과 화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분열적인 모습을 화해하고 치유시키겠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 우월주의가 아니라 나는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그런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분명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불사하면서 불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도
통합과 화합 문제를 계속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내세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원만하게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진영 논리로 많은 국민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네. 바이든 당선인이 얘기한 화해, 치유, 통합 이 부분 정치권, 국민들 모두 다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해와 어떤 통합 그리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바이든 당선인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떠오르던데요. 그런 과정들을 뭐 이제 뭐 떠오르는 거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현 정부 이제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그런 호흡, 미국의 민주당과 우리의 민주당 그리고 그 정권의 호흡은 어떨지 이제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글쎄요, 이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죠.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할 때가 우리나라는 보수 정권이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였거든요.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으니까 네. 우리나라 보수 정권 때 이제 호흡을 맞췄던 정권이죠, 민주당이. 근데 뭐 꼭 민주당이 이제 집권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기조에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아주 상당한 그런 변화가 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히 이제 안보나 이 대미 한미 동맹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제 남북한 관계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좀 거래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톱다운으로 이제 진행을 해 왔던 건데 예.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면 실무자들끼리의 탄탄한 협상을 거쳐서 단계별로 올라간 다음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네. 어느 정도 북한의 의지가 확인돼야지 정상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TV 토론회 할 때도 바이든 후보가 북한을 폭력배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예. 뭐 대단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또 북한, 미국 또 이 민주당 정권은 공화당 정권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에 뭔가 맞게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화당 정부보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오바마 정부 때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보수 정권이 대북 강경책을 썼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북한에 좀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뭔가 이제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안 풀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가 전 따라서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측면에서 강경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배제할 수 없으나 네. 우리 우리 정부가 뭔가 유연하게 어쨌든 남북 관계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고 북미 관계의 하나의 중재자가 되겠다고 노력한다면 의외로 민주당 정부가 오히려 대북 관계,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잘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맞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민주당 정권은 적어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북한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하면 한미 동맹이 지금 뭐 상당히 관심이고 지금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일제히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는 있습니다. 강화해야죠. 그런데 약간 시각차가 있어요. 시각차가 있죠. 예. 어쨌든 지금 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중국에 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감싸기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가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편만 들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한미 동맹이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랑 저는 5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 아시다시피 방위비 협상 있어야 네. 되고요. 주한미군 감축 협상, 전시작전권 통제, 예. 쿼드 플러스, 미국과 인도의 태평양 그 안보 다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클린 네트워크, 하웨이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선택을 요구하게 될 거거든요. 계속 유지가 될까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예.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을 폭력배라고 그랬어요. 예. 이런 폭력배 같은 그런 집단과 대화를 탑다운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협상이 돼야 네. 그 다음에 비핵화 협상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정상 간의 만남이 있을 거지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냥 이벤트식으로 정상들끼리 만나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특히 경제 문제,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까지 들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예. 가치거든요, 그것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 북미 문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숙제를 가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초청이긴 하지만 지금 뭐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에 대해서 또 말도 많아요. 예. 그죠,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 가는 거니까 네. 원래 예정돼 있던 거였죠. 네.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좀 뭐 지금 가는 시기를 이제 문제 삼는 쪽의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내년 1월까지인데 지금 국무장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트럼프 행정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든 라인을 좀 만나지 않겠어요? 외교장관이 가서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그쪽에 높은 인맥을 보입니다. 좀 예. 봐야 될 테니까 네. 우리로서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국가와 국가 간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바이든 쪽의 인맥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양쪽에 다 불편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국가 원수와의 관계도 그렇고 원수 간의 관계도 그렇고 예. 각자의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예정돼 있던 외교장관 회의를 대선 때문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의식해서 안 간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금 사실은 이게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위험한 외교다라고도 표현을 했던데요. 야당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바이든 당선이 되고 있잖아요. 예. 거의 뭐 확정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가서 여러 가지 인맥도 넓히고 그 현재 상황도 알아봐야죠. 그게 우리나라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모습은요 쓸데없는 정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강경화 장관을 격려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 가서 정말 트럼프 측과 그다음에 바이든 측 그쪽에 라인을 잘 타서 예. 우리들이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을 더 해달라. 우리 야당도 뒷받침하겠다. 이런 식의 말이 맞지 처량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요. 쓸데없는 정쟁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럼요. 사실 국익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사실 여야 가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외교나 안보 분야는 특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분 어떻게든 상대방 정당을 깎아내려는 것 같아서 야, 우리 저기 우리 장선철 소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언사도 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처량하고 위험한 외교다. 그거는 전 사실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정치적 수사로도 전 적절치 않은 좀 도가 좀 지나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권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거의 이 미 대선에 거의 쏠려 있다 보니까 국내 주요 이슈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입장 들어보시죠.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 혐의가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것이고 유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네. 대선에 공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오사카 총영사직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좀 심하고 센다이 총영사가 어떠냐. 예. 그것에 대해서는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업무방해, 댓글 조작인데 예. 8만 건의 기사와 관련해서 118만 건의 댓글을 달았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꽃인 대선의 여론 조작한 거다. 이것은 죄질이 정말 나쁘다. 이것은 드루킹이 기본적으로 댓글을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킹크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 그걸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묵인했다. 이것은 정말 큰 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2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법정 구속은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했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 재판 성실하게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도지사고. 법정 구속을 안 했는데 네.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을 안 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라는 야당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그 시연을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 이렇게 뭐 밥을 시켜 먹고 그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못 본다는 것이고 검찰 측의 주장은 또 다른 것이고요. 이 과정이 앞으로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결을 나느냐가 중요할 텐데. 글쎄, 대법원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네. 사실 심리는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법률적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그렇고 1심도 그렇고 말이죠. 네.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때 닭갈비를 먹은 영수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법원에서 어쨌든 간에. 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사실 심리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적용을 살피는 데잖아요. 대법원이. 예. 지난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은 좀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대법원 판결을 뭐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대법원에서는 좀 김경수 지사의 무죄가 나오는 게 사실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에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에 그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 단지 그 킹크랩 시연에 참석해서 정말 댓글 조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개로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시연에 참석했다라는 게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온라인 정보 보고 이런데 이제 그런 사실이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아마 예. 그래서 이제 2심에서 예. 실형을 선고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댓글 내용도 사실은 무조건 다 친정부 내용만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퉈볼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이것은 선풀 운동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118만 건의 선풀 운동인 줄 알았다라는 건데 선풀 운동이라도 여론을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선풀 운동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김경수 지사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깊이가 다르고 시각 차이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이제 그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또 대법원 판단을 그렇죠. 기다려야 되니까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선이 이제 대선으로 좀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권 주자 경쟁에서 사실 민주당이 양강구도로 가고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당대표. 김경수 지사의 지분이 확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죠. 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걸렸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10개월 정도 걸린다면은 뭐 이제 물리적으로 순전히 시간만 따져 본다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제 다시 파기환송심이 돼서 예. 2심에서 다시 재판한다면은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네. 근데 다시 또 파기환송돼 가지고 다시 또 항소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김경수 지사에게 대권 그 경선 도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그거조차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낮다고 보는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그 전망들이 우세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 설령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대선 주자로서의 경쟁력은 사실상 점점 상실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 명 이렇게 삼강구도가 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이제 완전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런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이 3강 구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희 며칠 전에 나오셔서 윤석열 총장이 늦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가장 좋은 거는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야 추미애 장관과 된다. 여권의 압력에 의해서 예. 그냥 해임당하거나 쫓겨나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정권이 나를 결국에는 잘랐다. 예. 그런 핍박받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본인이 할 말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 검찰총장의 갑옷을 입었을 때와 정치인의 옷을 입었을 때의 윤석열 총장의 말의 무게감은 상당히 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예.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고 예. 옆에 유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이 사실 관심이 가장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전방위 압박이 뭐 벌어지겠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현재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녹취들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그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총장과 가깝다고 해가지고 많이 배정을 해줬다면은 그 청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또 어떤 심정이 들겠는가?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을 요하는 네. 정보나 사건 수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집행을 입증할 뭐 영수증이 있고 없어도 되는 돈, 그게 특활비라는 거. 벌써 특활비가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 번. 근데 지금 이 특활비 문제는 어떠한 사건이 불거져서 그것의 여파로 이것이 쟁점이 된 게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여당 의원의 질문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특활비에 대해서. 대단히 생뚱맞은 것 같아요. 특활비는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아니잖아요. 네. 아까 지금 앵커께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너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감찰할 수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수사 지휘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뭐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거니까 감찰에 대해서 뭐 양론이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특활비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장 주머니 돈처럼 그렇게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이건 정치인의 언어란 몰라도 적어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치인은 정치인이다만 법무장관이 일단 관료거든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관료의 언어축은 이거 너무 아직 뭐 주머니처럼 그렇게 쓴 게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너무 이건 지나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예. 진영을 떠나서 말이죠. 너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싸면 다 알아요.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기존의 그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그건 그것대로 주장이 있었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감찰의 근거가 되지만 네. 특수활동비 자체를 그냥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들여다보는 네.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전방위 압박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뜻 지금 윤 총장에게 손을 벌리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는 있어요. 네. 속내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하시고 싶은 발언과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 보호하려는 면도 있다고 봐요. 현재 보호하려 한다. 검찰총장을 너무 정치권 그다음에 정쟁화시키면은요. 네. 검찰총장직을 행하는 모든 것이 당신은 대권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올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야권 후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괜히 환호하다가 만약에 그냥 윤석열 총장이 나는 대선 출마 안 해라고 하면 어떡하지? 야권으로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우려와 환호와 견제, 보호 이러한 감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특활비 문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예. 기본적으로 특활비는요. 용처 확인 안 되게 쓰라는 돈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정확히 지적했어요. 쌈짓돈 맞습니다. 예. 그거는요. 증빙서가 필요 없는 돈이에요. 네네. 그런 돈에 대해서 감찰하겠다는 것은요.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예. 법무부 장관이 쓸 수 있는 특활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28억입니다. 네. 검찰총장한테 85억 떼어주고요. 예. 법무부 장관 140억 정도의 특활비를 씁니다. 예. 그러면 그 특활비 제대로 그럼 썼는지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도요 지금 96억의 특활비가 있어요. 특활비 문제를 문제 삼으려면 예. 전반적으로 이 정권이 쓰고 있는 특활비 대략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예. 예. 그죠? 그 돈에 전반적인 특감을 해야 된다. 예. 윤석열 총장만 하는 것은 네. 너무 예.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사실 이 근거가 된 얘기가 그때 그 국회에서의 발언을 들어보면 언론사 사주를 왜 만나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특수활동비를 쓴 건 아니냐 이런 사실 논점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데 예. 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예. 그 의도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 아주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예.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특수활동비 가지고 아무튼 지금
이 정부 부처가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슨 뭐 특정한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게 마치 주머니 돈, 이게 쌈짓돈은 맞긴 맞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의미의 쌈짓돈이 아니라 예. 거의 이 특활비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와 검찰 간에 예.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많은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20초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추미애 장관은요, 예. 특활비 문제를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의원일 때 정치 자금 제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치 자금 가지고요, 자기 딸아이 그 음식점 가서 사용했고, 자기 아들 논산훈련소 옆에 가서 사용했어요. 정치 자금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거든요. 선관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의원일 때 정치 자금 제대로 썼는지 먼저 감사하고 그것이 클린화되면 그 다음에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아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뭐 네.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네.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이 특활비 논란이 조금 이슈화 될 것 같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녕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